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짐작 가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바로 발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보다 관세를 4배나 물리고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죠? 네, 중국도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모욕해서 쫓아냈잖아요. 이런 시대 어떻게 볼 거냐?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서울대 이문영 교수가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우아한 위선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 뭐 이런 거잖아요. 미국으로 따지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한 거는 최초의 흑인 유색인종 대통령으로서 이 유색인종들의 소외된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시대 정신이고 99%의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겠다 뭐 이러면서 됐는데 되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니까 은행들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AIG에 뭐 5천억이 필요하면 5천억 원 주고 메릴 린치에 1조 원 필요하면 1조 원 주고 그래서 뭐 10조 원, 20조 원, 100조 원 은행에다 다 뿌려주고 서민들은 다 집이 없어가지고 모기지 파산해서 집이 없어서 다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 은행가들은 은행은 망했는데 100억 원씩 연봉을 그 해에 금융위기 온 그 해에 받아가더라 뭐 이런 얘기 보면서 진보라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진짜 좋은 시대냐 이런 얘기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끝장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끝내주는 경제에서 지금 이 이야기 트럼프의 이 발언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 이전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 이야기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끝장 뉴스 3월 5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거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프닝 해봤는데 우아한 위선의 시대 끝났다. 제가 들으면서 이 비슷한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헨리 키신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에서 이제 중국하고 수교에 그 물꼬를 튼 헨리 키신저가 2018년에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인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 등장해가지고 그 시대의 가식, 위선을 벗겨내는 인물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역사상 한 시대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해서 그렇죠. 그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네네. 등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 뭐 미국의 세계 경찰 이런 역할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이익,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개인의 이익인데 그 위선을 벗겨내는 인물일 수 있다.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는 근데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지금 시작된 지 이제 뭐 초입 단계라고 보긴 해야 될 텐데 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또 해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저는 사실 국내 주식을 많이는 안 하고요. 미국 주식 오. 쪽으로 많이 전환시키려고 하는 와중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타격 이렇게 좀 있으셨겠는데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때려 맞으니까 지금 밤마다 너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뭐 테슬라 빠지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괜히 또 손을 잘못됐다. 국장이 두려워가지고 미국장으로 옮겨보려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니까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너무 관세 전쟁이 너무 심화되니까 게다가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행을 해버리니까 이 뭐 전 세계 증시가 좀 못 견디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고관세가 지속 가능한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벌써 그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듣고 보니까 지금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미국 투자자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트럼프 정권이 이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얘기는 긴데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시고 근데 우아한 위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오늘 끝장뉴스 첫 번째 거 준비해 오신 아이템 보고 박 에디터님 생각이 났거든요. 이분도 우아한 위선의 어떤 그 인물 그쪽 아닌가. 대표 주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책을 이제 앞서서 보신 우리 황방열 기자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 첫 번째 그 오늘 끝장 이슈가 주제가 한동훈 아, 미안하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아 미안하다. 네. 아 미안하다예요. 네, 아, 그래서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찬성했다가 쫓겨나다시피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책을 명분 삼아 복귀를 한 겁니다. 당연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저서 출간 즈음에 2월 26일, 그러니까 2월 말입니다. 2월 말일에 보도를 보니까요. 뭐 국민이 먼저라는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언론들이 좀 받아 썼냐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한동훈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윤석열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라면서 자신의 이 탄핵 찬성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뭐 강변하고 또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또 본인이 해제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4일 정도 흘렀을 겁니다. 4일, 26일, 27일, 28일, 3월 1일 이제 연휴가 됐죠. 3월 3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선을 그어버려요. 한동훈을 저격하는 듯한 메시지를 뭐라고 그랬죠? 내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국론이 분열된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되는데 일부 인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개인 소신을 지나치게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내지는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 혹은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직격탄을 때리고 나서 그 당일 밤 뉴스에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저녁 9시 뉴스에 한동훈이 네. 출연을 해서 꼬랑지를 살짝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개인적인 소회를 또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집회 나오시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내가 미안함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책 나오기 전 그리고 책이 나오면서 자신이 탄핵 찬성을 너무 잘했고 뭐 윤석열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해제에도 자신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강변을 했는데 박근혜 한마디에 일단 정리가 돼버렸고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뭐 야당뿐만 아니고요. 범여권 전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때리는 공세가 너무 저변이 넓어져서 뭐 전환길 강사를 비롯해서 뭐 아스팔트 보수 극우 세력들 혹은 또 여당에 있는 오늘 나온 인사들 정치인들 이름만 좀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까요? 네. 뭐 그 김영환 지사 그리고 김태흠 지사, 홍준표 시장 뭐 이제 당내 친윤 의원들이 죄다 페이스북에 한동훈 때리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을 낸 시기가 너무 이르다. 너무 일찍 냈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나고 나서 나와도 괜찮을 법했었는데 지금에서는 메시지 관리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뭔가 지금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랄까 우아하게 우아한 위선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아한 위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좀 정리는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이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 황 기자님 그 책 저기 가져오신 탐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주 밑줄 쳐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까? 먼저입니다. 네. 먼저입니다. 이렇게 안경을 바꿨는데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저 이원재 소장님의 뭔가 사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안경 바꿨다니까요. 안경을 바꾸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이 얘기하신 거를 조금 이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국힘 지지층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 지지층한테는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로 돼 있고 근데 그 자신을 배신자라고 보는 국힘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선 후보는 돼야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이제 분명한데 그런 차원에서 국힘 지지층의 이제 비판 여론을 감안해서 미안하다라고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고맙다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고맙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지지층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것에는 고맙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됐건 간에 메시지가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개인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고맙기 되게 어려운 게 네. 그 광화문 우리 맨날 지나다니는데 거기 시위 가면 한동훈 처단이 맨 앞에 있어요 항상. 그게 아니고 그 정도가 나 아니고 처단하는데 어떻게 고마워? 그 정도가 아니고 밑바닥에 이렇게 그 얼굴 사진 크게 확대해서 밟고 다니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밟고 다니는 그런 장면까지 있습니다. 그것보다 사실은 뭐 더 나아간 그런 욕설도 있고. 뭐 욕설도 있고 뭐 심지어 얼굴에다가 이렇게 장난쳐 놓은 그런 진짜 뭐 네. 아무리 미워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드라마 이름 중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노래 네. 제목 중에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를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인데 받아줄 마음이 지금 윤 지지층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이제 동호 반복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책을 너무 일찍 냈다라는 거는 저는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메시지 관리가 좀 용이하려면 어쨌든 책이 나오는 시점을 좀 조율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당내 경선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공개 활동의 시기를 놓쳤다가는 이건 경선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그런 차원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당내 확장성이 없다라는 게 아마 가장 조급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뭐 좀 젊고 개혁적이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좀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어쨌든 윤석열의 지지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뭔가 자신이 맨 처음에 일성으로 내뱉었던 탄핵 반대와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그 강변이 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자기의 본심이라는 게 나는 다 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윤석열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또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속하는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뭔가 윤석열이라는 상관에 대해서 자신을 이 자리까지 끌어와줬던 윤석열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예우와 예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역시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인간적이다라고 지지층들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결속하는 차원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그 메시지 관리가 어려웠던 것 중에 제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쨌든 본인이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도 본인이 증언했듯이 본회의장에 넣어준 게 본인이 넣어줬다 그러고 심지어 야당 지지자들과 당시에 야당 지도부의 일원들이 국회 본관 문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왔기 때문에 너무 한동훈 대표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빨리 들여보내주십시다 해가지고 본관 문을 열어줬던 길을 터줬던 그 경험들을 다수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때리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것 또한 중도 무당층에게는 나중에 봤을 때 사람이 좀 너무 배은망덕하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가 지금 아이러니한 게 아니고요. 다 딜레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작가님이 저한테 써주신 질문인데 그냥 예, 해볼게요. 한동훈 보수 1등 되찾을까? 두 분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전혀 가망이 없는데 하여간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북콘서트도 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한데요? 얼마 안 됐죠? 콘서트 한 지. 오늘 3시에 서울 마포구에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 개최했고요. 여기 이제 청년층들이 많이 또 왔다고 하고 홍대를 그래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정했다고 하고 거기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따 저희 화면에 나가긴 할 텐데 뭐 아무튼 지지자들 이제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왔다고 하고 의원들 중에는 뭐 고동진 의원, 정성국 의원, 박정화 의원 그리고 진종우 의원이 좀 새롭게 좀 주목을 많이 받는데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제 친한계로 합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친한계 단톡방에서 쫓겨나긴 했습니다만 김상욱 의원도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북콘서트 화면이 현장 화면인가 봐요. 현장 화면이라고 뉴스토마토에서 나가서 찍어온 것 같은데. 네. 그러네. 바로 뉴스토마토 기동력 있네요. 바로 찍어가지고 왔네. 그 이제 저 자리에서 그래요? 북콘서트를 다른 데 거래요. 그래요? 예, 자료화면입니다. 네, 자료화면입니다. 어쨌든 저 자리에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어쨌든 시민들과 교감하고 나아가선 청년층과도 교감을 하는 것이고 가장 지금 이 시각에 가까운 보도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분명히 잘못 판단했다. 친윤계가 직언을 했어야 됐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또 소신을 그래서 밝혔다고 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에 나온 아마 한 줄 한 줄이 또 기사화가 이제 막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가 홍대 그 청년문화공간 제2호 동교동이라고 해고 저기가 사실 시민단체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곳이 저도 저기서 세미나 한 적 저기 누구 하고 했냐면 용해인 의원하고 뭐 강남 교수 이런 분들은 기본소득 뭐 저쪽에서 보면 완전 다 이렇게 진보적인 분들인데 거기서 같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하는 거 보면은 저 책도 메디치에서 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메디치도 조금 대표님도 좀 김대중 청와대 출신이시고 조금 민주당 성향 정치인들이 조국 대표도 저기서 책 내고 그랬는데 저쪽 가서 하는 거 조금 진보에도 소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홍대 가서도 이렇게 젊은 층, 좀 진보적인 층에 소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힘의 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성이 약간 좀 애둘러서 하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아니, 유튜브- 갑자기 정치인 되셨어요? 유튜브는 그냥 없어요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탄핵이 확정되면은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각종 이전까지 이제 감춰져 있던 사안들, 뭐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대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찌할 수 없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 아니었습니까? 근데 검찰이 뭔가 움직일 거다. 이미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정도 상황을 보면 종합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발을 얹혀놓고 싶습니다. 몇 퍼센트? 너무 잔인한 질문인데. 김문수는 이깁니까? 홍준표는 이깁니까? 분명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확정되고 나면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고 나면은 지금하고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좋아요.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면 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뭔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네, 근데 뭐 이제 그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 역대 대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 지금 뭐 대선 경선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 계열, 그러니까 범보수 통틀어서 단독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금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이 너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독주 체제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실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예상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양 진영 간의 후보를 어떤 식으로 단일화하는지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다만 한동훈으로 좁혀본다면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 쉽진 않을 것이다. 이거 유튜브 아니야 이거는. 예. 근데 사실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는 의지가 너무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뭐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부터 시작했는데 턱걸이 영상 나오고 나서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는 영상이 나왔고 턱걸이 하는. 네, 7개를 하셨대요. 7개. 예. 많이 하셨네요. 저보다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활동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 가지고 국민의힘에 있는 주류 의원들 특히 이제 친윤계 중심으로 해서 아스팔트 보수 이제 극우 집회에 나가시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와 한동훈의 대결로 만약에 귀결된다면 그 토론회도 참 재밌을 것 같고요. 재밌겠네요. 일단 근데 하여튼 두 분 전망은 모르겠다를 일단 정리하고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모르겠다면 내용을 분석하면 되잖아요. 그 책 읽으셨으니까 네. 황방열 기자님이 조금 책을 직독직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책 나왔을 때 자기 소개에 검찰 이력을 뺐다. 검사를 21년 검사 경력이 있는데 이걸 뺐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좀 비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기본적으로 그 12월 3일 내란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쭉 전개를 해가면서 거기서 자신이 했던 역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본인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이 각종 현안에 대한 자기의 대안, 생각 이런 게 뭔지를 이제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12.3 내란을 매개로 한 한동훈의 대선 출사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제가 이제 주목해서 읽다가 이제 주목된 부분이 첫 번째는 윤석열은 정말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이다. 어떤 부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12월 4일인가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윤석열이 말하기를 내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산시킬 권한이 있는데 행사를 안 한 했다고 것처럼 말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동훈이 책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물었으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서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한테 국회 해산권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거 한동훈 책에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데이트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붙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1983년부터 이제 사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텐데 그럼 83년부터 87년까지 한참 공부할 때는 그때 헌법이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소도 생기기 전이고 그래서 헌법이 쉬운 과목이어서 공부하다 그 다음에는 안 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변호사들한테 들었는데 초반에 해놓으면 그게 네. 끝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헌법재판소도 없고 이럴 때라 헌법재판에 대한 판례 이런 것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원래 이제 공부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87년 개헌한 이후 거는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제 거를 변호사들이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확인시켜준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보기엔 좀 문제인데 한동훈의 문제인데 12월 3일 밤 늦게 이제 계엄이 위헌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근데 그 직후에 평소 알고 지내던 명망 있는 여권 인사한테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당신 절대 체포되면 안 된다. 체포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끄고 저 가족들도 피순시켜라. 신뢰할 만한 정보니까 꼭 그렇게 해라. 명망 있는 여권 인사. 인사. 근데 조금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는 없나요? 누군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군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는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고 맞아요. 체포 지시 없었다고. 체포도 안 하려고 그랬고 무슨 국회의원을 정치인을 잡으려고 한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논의하고 있는 데서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여권 인사, 명망 있는 여권 인사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권 그러면 인사. 그렇게 되네요, 진짜. 그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게 누군지 의원이니까. 얘기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설사 이 대중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는 알려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평생 검사한 사람인데 이런 판단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건데. 좀 아직도 여전히 윤석열한테 미련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대목인데 2023년 12월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국힘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선일보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 가능하다 네. 이런 거를 여권 관계자 발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익명으로 여러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따서 나간 보도인데 네. 이 발언을 한동훈이 한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미 비대위원장 맡기로 해서 다 알려져 있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업무 정리하는 중인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서 비대위원장 하지 말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당황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 보도가 이게 한동훈이 한 게 아닌 걸로 이제 밝혀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대위원장을 하셔라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연락을 김건희가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 비대위원장을 다시 해라라는 네. 연락. 아니, 근데 처음에 하지 말라는 하지 연락. 말라는 연락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왔는데 거기 이제 뭐 비서관이라든가 비서관보다는 더 높은 급이겠죠. 연락이 왔는데 그냥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그냥 하셔라. 이거는 김건희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김건희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최소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 정무수석 같은 역할을 최소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연락해서 해라 하지 말라는 단순한 심부름을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걸 했다는 거는 오히려 안 맞고 뭔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는 뭐 아니, 하지 그러니까 말라고 하시라. 그랬다가 다시 하시라.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하시는 게 하세요. 하시는 게 그랬다가. 어떨까요? 정도라는 식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네. 뭐 그렇게 하도 그렇게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해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거 그것도 설명이 이상하죠. 전혀 안 되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아, 네. 책 내용도 뭐 듣다 보니까 또 재밌네요. 책 내용도 흥미진진한데요. 하나 하나가 또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그 저도 이제 지금 책을 안 읽어보고 기사로만 다 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당연히 이제 기자님의 시각으로 보신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대선 출사표라고 이제 제가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조선제일검인이 1대 180으로 민주당에 맞섰느니 막 이런 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대선 출사표라는 게 이제 너무 분명해지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치 경력이라는 게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 하다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게 없어요. 일단. 그리고 경력이 3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이런 정도 경력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리인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다. 윤석열이 쉽게 됐으니까 얼마나 자기 눈에 쉽게 보일까? 이렇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출범과 몰락을 함께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문제죠. 그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정치 경력이 짧더라도 누군가를 대변을 하면 정치인이 될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초보 정치인이라도 진짜 막 소외받는 어떤 사람들, 어떤 가난한 사람 대변해서 딱 나서 스타 되는 그런 정치인들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누군가를 대변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윤석열의 계엄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요 분들을 대변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거. 타겟층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 딱 거기를 대변하려면 이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게 흐려진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 또 우리를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류의 정치를 저희가 안 본 게 아닙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딱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한동훈의 정치를 보면서 누구와 가장 유사하고 흡사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안철수랑 되게 비슷해요. 행보 자체는 그리고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입장을 내는 이 메시지 관리 실패를 보면 안철수 의원하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너무 비슷해요. 근데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서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미안하지만 안철수 전 의원보다도 안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황방영 기자님 말씀처럼 너무 정치를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좀 그 정당의 위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또 당내에서 어쨌든 정당이고 공당이라는 것이 나중에
집권을 위해서 모여 있는 정치 결사체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각도 탄생할 거고 대통령도 탄생할 거고 하는데 그러면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루트가 분명히 필요하고 과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의 서사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는 거인의 시대였기 때문에 삼김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박근혜 이명박이 나오는 과정, 노무현이 등장하는 과정 모두가 역사였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책 한 권 냈다고 해가지고 지금 복귀 시점도 굉장히 좀 어중뛰고 메시지도 다 딜레마에 갇혀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주고 특히 정당에 있는 보수 지지층에게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너무 정치를 쉽게 보면 안 된다. 아주 오랜 기간 정치라는 것을 학습하고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참 오랜 세월을 쌓아왔던 정치인들과 비교했을 때 한동훈이 갖고 있는 컨텐츠와 경쟁력은 무엇인지 앞으로 더 고민해보고 그걸 주장하는 게 좋은데 다수의 언론들이 너무 아까는 타겟층 어떤 층을 대변하냐 말씀하셨지만 너무 다수의 언론들이 한동훈이 개헌의 대변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주고 있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포장해주고 있군요. 지금. 개헌을 자꾸 앞에다 내걸고 세대 교체를 하는 정치인 한동훈, 개헌을 할 수 있는 적임자 한동훈이라고 내걸고 사실상 한동훈 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하는 곳이 조선일보 이런 곳인데 그게 약간 전략인 것 같아서 다만 하나의 일간지가 밀어준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이야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지 말고 그냥 국민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 있잖아요. 개헌의 밤에. 막아내겠습니다 했는데 막아냈습니다 하고 그냥 반윤 정확하게 딱 하고 갔으면 훨씬 임팩트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훨씬 좋은 제목을 주셨네요. 나왔으니까. 아까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로 주셨는데 이원재 앵커님 잘 안 보이셔가지고 국민이 먼지입니다로 잘못 읽으신 거 아니냐고. 네. 그렇게 국민이 먼지입니다. 뭐 저의 유머 코드를 농담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